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태어나 1519년 프랑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이름 다빈치는 그가 빈치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지의 저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펄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세종대왕과 비교하였는데 세종대왕이 1450년 붕어하고 2년 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시대에 동서양의 두 천재들을 적절하게 비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세종과 달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법률가 가문의 공증인이었던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어머니 카타리나 사이에서 사생아, 즉 혼외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생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사생아가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었으며 직업 선택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역시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다만 다빈치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에 의해 안토니오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한 과학 저널 네이처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뽑았습니다. 네이처가 과학 전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과학자를 1위로 뽑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위와 3위는 셰익스피어와 괴테였고 과학자인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각각 6위와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처럼 독보적인 천재로서 인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기록들을 토대로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빈치의 천재성은 그의 호기심과 광적인 기록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다빈치가 1478년부터 1519년까지 남긴 방대한 기록물인 코덱스에 잘 드러납니다. 그 기록물들 안에는 다빈치가 호기심을 갖고 연구해온 다양한 주제들의 자료 및 스케치가 담겨 있는데 그 범위가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빛의 성질, 인체의 구조, 비행 원리, 천문 관측과 같은 과학 영역, 그리고 무기 제조, 건물 공정, 비행기계 제작과 같은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합니다. 현재는 그 기록물들 중 7,000여 장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빈치는 작은 종이들이 묶여있는 수첩 비슷한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적곤 하였기 때문에 그 코덱스는 한 권으로 묶여있지 않고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스터 백작이 보관하고 있던 72쪽 분량의 기록물을 코덱스 레스터라고 부르는데 1994년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빌 게이츠가 3,080만 달러, 한화로 약 350억 원 정도의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수십 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매료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다빈치의 많은 능력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속성은 그의 호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트는 그와 같은 호기심을 생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집요한 관찰과 정리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 훌륭한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다빈치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여 대중들이 다빈치의 호기심과 기록 습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코데스코프라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공개하여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빈치의 천재성은 그의 비판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빌 게이츠가 다빈치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 또한 다빈치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다빈치의 호기심과 기록 습관에 매료되었다면
스티브 잡스는 다빈치의 비판적 사고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던 싱크 디펄런트는 다빈치의 비판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란 어떤 주장, 신념, 자료, 문제에 대하여 편견을 갖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에 자신의 생각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분석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은 다빈치 스스로 당대의 주류였던 관점들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인체의 구조는 고대 그리스 의사 갈레노스의 이론을 따라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갈레노스의 이론에 따르면 혈액은 간에서 생성되어 손이나 발과 같은 말단부에서 소멸되고 심장의 좌심실과 우심실을 구분하는 벽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혈액이 드나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이 과학 이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인체의 심장, 폐, 뇌, 자궁, 근육의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해부도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갈레노스의 이론을 수정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와 같은 의학자에게 영향을 미쳐 해부학의 새 장을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에 있어서도 당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주류의 관점들에 의문을 던지며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상화하면 떠오르는 모나리자의 모습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형태였습니다. 르네상스 초기만 해도 초상화는 단색 배경에 인물의 무표정한 옆모습이 표준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형태 대신 4분의 3 측면 각도를 시도했고 인물의 표정과 풍경을 그려 넣었다는 점에서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편 모나리자에 처음 사용된 스푸마토라 불리는 특별한 원근법 또한 다빈치의 비판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푸마토는 연기와 같이 흐릿하게 만드는 공기 원근법으로서 당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사용하던 선 원근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당시의 선 원근법이 3차원의 현실 세계를 2차원의 화면 공간에 단순하게 재현할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나 물 분자로 인해 일어나는 난반사 작용을 표현할 필요성을 느꼈고 스푸마토 기법을 고안해 그림 전체에 공기로 가득 찬 심오한 깊이를 더해줌으로써 모나리자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빈치의 천재성은 그의 논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논리란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결론과 이유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논리적 사고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다빈치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논리적 사고를 집요하리만치 잘 사용했습니다. 다빈치 스스로 예술의 모든 정력을 쏟는 사람이 피부나 골격의 구조를 자세히 모른다면 그가 그리는 것은 그저 흰 살일 뿐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체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진정한 화가란 그리는 대상의 모든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밀라노와 피렌체 등지에서 해부학 실험을 한 것은 그와 같은 근거를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시신경이 대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찰해 거미줄처럼 얽힌 시신경 구조를 그렸고 소화관의 경로를 관찰해 소화 계통을 그렸으며 심장 판막을 관찰해 심장을 비롯한 혈액순환 계통을 그렸고 뼈와 근육을 관찰해 골격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세 해부도는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걸작들 속 인물들을 표현할 때 명확한 근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미소를 다듬던 무렵 그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체의 얼굴 피부를 벗겨내고 그 안의 근육과 신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너무 열심히 보려고 하면 안 보이고 보려고 다가가면 흐려지는 그 신비한 모나리자의 미소는 다빈치가 인간의 신체를 해부해 얼굴 근육과 표정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얼굴이 비대칭이며 얼굴 근육들의 연결이 표정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발견하고 무뚝뚝한 오른쪽 인매와 웃음을 띤 왼쪽 인매를 합쳐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모나리자의 신비한 표정을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최후의 만찬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 후 식탁에서 벌어진 12제자의 반응을 그린 것으로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빈치는 제자들 각자가 예수의 말씀 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12제자들의 성격을 일일이 파악한 것은 물론 12제자들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 생김새와 표정을 관찰하였고 해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의 형태를 면밀히 연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코덱스에는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 사람의 관상과 성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적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빈치는 시체의 해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는 그림 속 모든 것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빈치의 천재성은 그의 직관적 사고에서 나타납니다. 앞선 논리적 사고가 이유와 결과를 의식적으로 엮어나가는 것이라면 직관적 사고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의 저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앙리 베르그송에 따르면 직관은 대상의 내부로 옮겨가 그 대상이 지닌 고유한 것, 즉 표현 불가능한 것과 일치하게 해주는 공감입니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직관을 통해 과학적 지성의 분석적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식 대상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직관적 사고란 논리적 추리 없이 대상이나 상황의 내재된 특징을 순간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직관적 사고는 상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룩이 잔뜩 묻은 벽이나 서로 다른 돌이 섞인 돌무더기를 자세히 바라보라. 만약 경치를 창조해야 할 경우 그 안에서 산맥, 하류, 함석, 수목, 평원 등 각기 다른 풍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안에서 전쟁을 볼 수도 있고 운동 중인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무수히 다른 형상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처럼 다빈치는 벽화를 구성할 때 원래 벽에 있던 얼룩진 흔적들을 이용하거나 발명품을 구상할 때 돌 무더기의 형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였습니다. 다빈치가 그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요청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벽의 얼룩진 흔적들을 직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1495년부터 이 벽화를 그렸는데 벽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 원장은 다빈치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다빈치가 게으름을 피워 그림이 매우 더디게 그려진다고 스포르차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빈치는 깊이 사색해야만 완벽한 구상이 떠오른다는 것을 스포르차와 수도 원장에게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도 원장은 다빈치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게 됩니다. 그 순간 다빈치는 수도 원장의 얼굴에서 탐욕과 배신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았고 덕분에 다빈치는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다빈치는 코덱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습관처럼 tell me를 적었습니다. 그에게 tell me는 이전의 정보들이 신호가 되어 다음의 상상이 떠오르게 만드는 일종의 주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직관적 사고란 무의식의 영역에서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는 tell me를 말하면서 무언가로부터 영감을 얻는 동시에 무의식적인 사고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빈치의 직관적 사고는 상상력과 영감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빈치의 천재성은 그의 융합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융합적 사고는 21세기의 가장 창의적 인물로 꼽히는 스티브 잡스에게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융합적 사고란 다양한 분야와 사물의 접점을 찾아 조화롭게 결합하는 사고방식으로서 잡스는 다빈치가 예술과 공학 양쪽에서 모두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 또한 자신이 다빈치의 전기를 쓰게 된 이유로 다양한 분야, 즉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빈치를 르네상스형 인간의 대표로 꼽으면서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이 융합적 사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빈치의 융합적 사고가 만물의 유기적 연결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빈치는 만물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빈치는 상호 관련 있는 사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전체 속 부분들의 연결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1480년대 후반 다빈치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쓴 신전 건축에 관한 글에서 인체에 적용되는 비례의 규칙을 신전 건축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읽고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그렸습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배꼽의 중심을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게 되는 동시에 사람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잰 길이가 두 팔을 가로 벌린 너비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도 됩니다. 아이작슨의 말을 빌리자면 다빈치는 이와 같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자신의 경험과 실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지구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의 교차점에 나체로 서 있는 인간의 정수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 인체의 황금 분할을 수학과 건축과 예술이 연결된 지점에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광학을 한데 버무려 안면 근육과 신경과 빛에 의한 얼굴 밝기를 연구하여 표현했던 이유 또한 그와 같은 만물의 유기적 연결성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빈치는 해부학과 광학을 파고들면서 예술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이 해부학과 광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해부학과 광학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심오한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체와 빛을 주제로 예술과 과학을 뒤섞었습니다. 덧붙여 다빈치가 무수히 많은 기계를 설계했지만 그것들은 단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빈치는 인간과 동물의 몸에서 찾아낸 기계적 특징을 유기체가 자기 조직화를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즉 성장, 움직임, 변화로 나타나는 유기체의 자기 조직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빈치에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빈치는 자신이 구상했던 인간과 동물을 닮은 기계들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가 되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물의 유기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빈치의 융합적 사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머릿속을 그의 작품과 기록 속에 담겨있는 사고방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는 미술가 열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자연이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본다. 이처럼 감당 못할 초자연적인 은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예술적 재능을 고루 갖게 되는 일은 드물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조차 신성해서 오직 홀로 밝게 드러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월터 아이작스는 다빈치의 전기를 마무리하며 바사리와는 다른 입장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표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적일 뿐 아니라 아주 인간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탁월함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독학을 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천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천재성을 다 따라잡을 수 없다 해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를 닮기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다. 여러분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고법을 잘 활용한다면 다빈치의 천재성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신통한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